네, 오늘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레드민준, 김민준 전문가가 12월 연말 장세 대응 전략, 주도 섹터,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의 핵심 포인트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매매부터 스캐핑, 단기 매매까지 모두 가능한 전략들을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김민준 전문가의 주도주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라이브 들어가셔서 김민준 전문가 스트리밍 따라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오늘 내 종목을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준효 운용력의 진단 오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전화 주신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넥스티를 11,500원에 25%를 샀어요. 예, 11,500원에 25% 담으셨군요. 네네. 네. 기준이 좀 많아서 걱정이고, 이게 목표가랑, 영업이익이 많이 좋아져서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샀거든요. 근데 사자마자 좀 떨어져갖고 조금 고민스럽네요. 네, 실적 개선 이야기 들으시고 매수를 해주셨다고 하셨고요. 이 종목은 밸류에이션은 일단 PBR 측면에서 굉장히 낮고 배당 수익률이 6%대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넥스틸 사자마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10% 넘게 손실이신 것 같네요. 오늘 주가가 1.19%가 하락한 9,12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 잘 알려지지는 않은 종목이지만 그래도 2,300억 원대 시가총액 보여주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수익 날 수 있을까요? 운용령님? 우리 시청자님이 11,500원에 사셨다는데 혹시 공모주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공모주는 아니고요. 예. 이제 그거 하자마자 운영님이 그래도 이거 실적이 좋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예. 그냥 제가 샀거든요. 제가요? 예. 아, 제가요? 예, 예. 이거 언제쯤이죠? 그러고 보니까는 이게 10월. 상장될 때? 예. 네네. 상장될 때 11,500원. 공모 가격이 보니까 11,500원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공모 가격이 11,500원이었고. 예. 이 종목 실적 좋기는 좋습니다. 회사가 현재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2분기 실적까지는, 3분기 실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은 작년도 제가 얼핏 봤더니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났고 단기수익이 한 1,400억 정도 났으니까. 근데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2,300억이에요. 2,300억이니까 단기순이익이 1,300원에 시가총액이 2,300원, PR 단위로 4배, 5배 정도 작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가 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회사가 이제 강간회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 알고 사셨죠? 강간회사거든요. 네네. 강간이라는 게 자체가 회사가 이제 강간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원유 수송용과 관련된 유정관이 있고 그다음에 강간이 그 기초 집안이 약한 쪽에 말뚝받는다고 그러죠. 박아가지고 집안을 탄탄하게 하는 그렇던 건설 쪽 들어가는 강간 쪽이 있는데 회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이제 유정용 강간 쪽에 매출 비중이 많으니까 회사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상장할 때 회사가 시장은 엄청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모 가격이 11,500원 정도 형성됐던 것 자체는 회사가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세아제강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유정관 쪽에 대표적인 회사. 그 회사가 주가가 엄청 쌉니다. 예.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장기 투자 내지는 배당 투자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세아제강이 작년하고 딱 비교해 봤더니 세아제강이 현재 이 세아제강도 시가총액이 3,700억이니까 넥스틸보다는 약 50% 정도 높아요. 근데 세아제강이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100억이 났거든요. 넥스틸도 물론 주가 쌉니다. 근데 세아제강이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당 EPS가 56,000원이고 올해 주가도 지금 PR이 2배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강간 회사들이 너무 또 싸고 그다음에 강간도 또 크게 보면 철강 회사하고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포스코는 최근에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때문에 주가 많이 올라서 밸류가 높아졌지만은 현대제철이라든가 동국제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철근 회사인 대한제강이라든가 한국철강 같은 경우 PR이 4배입니다. 이런 영향이 있어요. 이게 저평가는 엄청 많습니다. 맞고 실적도 싸고 그러는데 그래서 업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적은 엄청 좋다 얘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관련 업종 자체가 또 부진하고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이 종목이 공모가 이후에 조금 좀 내려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여전히 예상하면 신규 상장 이후에 배당을
배당을 얼마 줄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보니까 600원 정도 한 것 같네요. 11,000원대 600원이면 5% 6%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주가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세아제강이 주가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강간 쪽이 대표적인 예시가 세아제강이 가고 또 후발주인 넥스트리 갈 건데 넥스트는 대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자체가 공모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공모한 지 얼마 안 된 주식은 어떤 밸류션보다는 수급 이슈가 중요합니다. 이게 최근에 떨어졌던 것 자체가 아마 수급 이슈에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공모한 지가 이 회사가 8월 달에 공모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1개월, 3개월, 6개월 보호 이수 물량이 있는데 근데 이 회사 딱 들어가 봤더니 보호 이수 물량이 거의 이제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또 유통 물량 자체도 2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에요. 일단 보유하시고 조금 연세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주가는 뭐 9,000원대 아래로는 안 내려갈 것 같고요. 11,000원대 이상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이니까 좀 길게 보고 만약에 흐름이 안 좋으시면 배당까지 받고 이 종목은 주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배당락이 별로 되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 배당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주식이니까 배당 받고 내년도 한 최소한 3월 정도 간다면 12,000원 정도까지 이제 3월달 정도 가면 이제 건설 경기라든가 그런 쪽에 뭐 모멘텀이 나오면 아마 이 강간회사도 함께 좀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해서 11,000원 이상까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보유 관점에서 편안하게 대응하셔도 되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너무 퍼센티지가 많아서 추면은 좀 곤란하죠? 잘 못 들었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추가 매수요? 비중. 예. 비중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비중 그대로 가지고 있으시고 주가 자체는 지금 9,000원대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쪽이니까 이게 사더라도 앞서 얘기했다 세아장항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대로 보유하시고 여유 현금이 있으시면 다른 종목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 가셔가지고 이 종목이 좀 안 움직이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대신 주가는 안 빠지니까 다른 쪽에서 매매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11,0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팔아야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주식이죠. 그냥 공모가가 11,500원이라는 자체는 그 시점에서 증권사 기업 분석되면서 세아제강이라든가 다른 강간회사에 있던 상대 가치를 비교해가지고 이 종목은 최소한 11,500원 정도는 가야 된다고 지금 평가했던 주식이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이 넥스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리고 이 재무제표에서 주당 배당금 보이지가 않는데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좀 의문이네요. 배당을 확실히 줄까요? 배당은 줄 건데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배당 수익 자체가 상장하기 전에 이제 배당 수익률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네. 보니까 워낙 실적이 좋은 회사라 한 500~600원 정도는 주당 배당을 하지 않겠는가. 세아제강도 배당을 한 5,000원, 4~5,000원씩 하거든요. 강간회사들이 같이 주기 때문에 배당은 하지 않겠는가. 상장되지 얼마 안 됐지만은. 예. 네, 알겠습니다. 넥스틸 유정용 강관주인데요. 이 종목군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장주인 세아제강이 먼저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짚어드렸고요. 목표 주가는 11,000원, 배당 받으셔도 괜찮다는 분석입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유튜브에서 배고픈 하마님이시고요. 제넥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12,500원에 10% 비중이시고요.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물까지 타서 평단가를 좀 낮췄습니다. 오늘 윗꼬리가 길어서 살짝 불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제넥신 오늘 주가가 18.4% 크게 오른 11,130원 기록했습니다. 윗꼬리를 달았고요. 오늘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시청자분 손실 줄이셨습니다. 10% 안쪽으로 줄어드셨을 텐데 평단가를 좀 낮춘 상태고요. 어떻게 앞으로 전략을 세울지. 네, 오늘 답변 바이오 주시죠. 종목들이 제넥신이라든가 헬릭스미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떴지 않습니까? 관련 종목들이 아마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어떤 테마 형성으로 좀 주가가 좀 뜬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시장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 근데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습니다. 한 30~40개 이상 좀 될 거예요. 관련 연관해가지고. 아마 제넥신도 그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조정을 좀 받으니까 아침에는 대체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약했거든요. 근데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일부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한 흐름 쪽인데, 일단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서서히 좀 좋아지는 흐름 쪽으로 좀 전개될 겁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금리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 못 갑니다. 우리나라만 오래 못 간 게 아니라 미국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해 S&P 500 기준해 가지고 지수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인가요? 마이너스가 날 정도로 안 좋습니다. 내년도 이제 금융 완화가 좀 되면 점차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근데 금융 완화 자체가 내년도 하반기 정도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 단계에 내년도 상반기 때 일부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적자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성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관심을 가지더라도 선별적으로, 즉 현금 흐름이 충분하고 현금성 자산이 있고 적자가 나지 않으면서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든가 그들이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럼 제넥시는 어떠냐? 제넥시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 제넥시는 보시면 연간 500억 정도 적자 납니다. 500억 정도 적자 나서 자본 지배주주 자본이 2021년도에 5천억이 되는 회사가 작년도 2,700억 정도까지 까먹었고 올해도 500억 정도 적자 나올 것 같거든요. 최소한요. 현재 보면 1분기, 2분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적자가 지금 570억 났으니까 3분기 때 여기 뭐 노출이 안 돼 있는데 3분기 때도 아마 적자까지 감안하면 3분기 때 예상 누적 적자가 지금 690억이거든요. 연간 1,000억 정도가 적자 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장기 투자 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올해 2,700억이면 내년도도 만약에 혹시라도 1,000억 정도 까먹는다. 그러면 거의 자본이 이제 70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그럼 내년도는 버틸 수 있겠죠. 그럼 내후년도에 만약에 자본 잠식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자합니다. 거의. 올해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런 관점이고요. 자, 일적으로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종목이 지난 8월달, 9월달에 12,300원 정도까지 급등해서 바로 밀렸어요. 저도 이거 6만 원, 7만 원대 누구 아는 사람이 지인사 가지고 물렸다고 엄청 고생하고 있다고 저한테 이 종목 언제 올라가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심 있게 봤던 주식인데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가나 했더니 바로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때 가격대가 12,300원이에요. 근데 오늘 오늘 장중에 11,800원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때도 이와 비슷한 차트 흐름인 것 같은데 여기가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아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서 저가에 거래가 좀 많이 됐어요. 이건 제가 좀 길게 좀 봐셔야 되는데, 주가가 10,000원대 아래에서 최근에 엄청 횡보하면서 차트 보시죠. 이게 여기에 매물층이 엄청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트가 지금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매물층이에요. 12,000원대. 이 매물층을 소화하고 올라가기가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이분 같은 경우도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올라가면 팔는 물량들이 많아요. 올라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는 혹시라도 저는 1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될 것 같은데 지난번 고점이 12,300원이니까 그 정도 올라간다 한다는 고생하셨으니까 한번 파시고 비중은 많지 않았는데 일단 저점은 좀 확인될 가능성이 크죠. 이제 22동 평균선과 현재 62동 평균선이 돌아오는 가격 자체가 9,000원대니까 당분간 이 정도 이제 22동 평균선, 60동 올라오니까 아마 9,000원, 5,600원대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등락 과정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넥신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 관심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현금 흐름이 충분하고 적자가 나지 않으면서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이런 쪽은 긍정적이지만 금융 환경이 완화될 때까지는 이런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제넥신 12,000원대 두터운 매물이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12,000원 언저리의 매도 전략이고요. 9,500원에서 12,000원의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받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직접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종목을 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대보 마그네틱입니다. 대보 마그네틱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네, 매수가 51,900원에 비중 50% 정도 돼요. 네, 비중 50% 담으셨고요. 51,900원 매수가십니다. 오늘 종가가 29,650원 기록했습니다. 1% 상승이고요. 40% 정도 손실이신데요. 궁금하신 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지금 떨어져서 예. 추가 매수를 이제 평단가를 낮추고 좀 기다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시기가 지금쯤이 괜찮은지 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인지 진단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은 지난 3월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이후에 7월까지 배터리 관련주에 랠리가 있었지만 이 종목은 3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하락 추세가 쭉 이어졌었던 종목이고요. 바닥 확인, 움직임이 최근에 나온 것인가에 대한 판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용령님. 예, 전기차 장비 쪽으로 이제 움직였던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실적 발표,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것 같네요. 3분기 실적 발표. 2분기까지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제요. 근데 이제 장비 쪽이니까 수주 잔고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수주 잔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예사 제가 얼핏 잔고 수주를 봤는데, 현재 그 반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반기 기준에서 수주잔고가 420억이거든요. 작년도에 반기에 보니까 한 300억대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수주잔고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근데 제가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수주잔고를 체크를 할 때 작년 대비해가지고 대부분 기업들이 다 2배, 3배 정도 수주잔고가 급증했습니다. 일부 기업들이 수주가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3분기 시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수주잔고는 PNT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CIS라든가 종목들이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2022년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3년 내지는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 5년치 수주잔고를 깔고 있는데 예산은 앞서 제가 그 반기 기준에서 400억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사 매출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사 매출액이 작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이잖아요. 1,000억대 2022년도에 1,000억인데 400억대면 거의 수주잔고가 없죠. 제가 가장 수주잔고가 부진한 쪽이 80% 정도 해당되는 회사인 걸 알고 있는데 회사는 그것도 좀 안 돼요. 그래서 수주가 있으면 실적이 반영이 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주가가 올라갈 건데 그래서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상장 약발로 인해가지고 또 대고 마그네틱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첨단 예사가 본래 본업 자체는 2차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수량가 적을 수는 있는데 본업 자체가 이게 전자철이라든가 자석용 쪽이니까 아마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2차전지 장비와 관련된 수량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 그렇게 본다면 예사가 또 전기차 장비 회사도 아니죠. 그러면 이 종목이 같은 전자석이라든가 이랬던 자석이라든가 이게 엮여가지고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맥신이라든가 관련 테마 쪽으로 움직이면 몰라도 그렇지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이제 밸류로 본다 한다면 시가총액 2,300억이거든요. 상당히 비싼 것 같습니다. 현재 예사가 작년도 시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괜찮은데 문제는 현재 보시면 이게 작년도 시적으로 봐서는 영업이익이 265억이잖아요. 그럼 주가가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이 예상했던 대로 3만 원, 4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매수했던 가격이 5만 원대까지는 못 간다 한다. 근데 예사가 보시면 반기까지 지금 반기에 매출액이 작년 연간에 2천억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반기에 매출액이 25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규 상장 종목들 매매하시는 분들 요즘 신규 상장 종목들 엄청 많거든요. 요즘 시장이 안 좋은 것 자체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그쪽에 거래대금이 많이 쏠리면서 시장이 안 좋은데 신규 상장 종목들 조심해야 되는 것 자체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 공모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서 약간 해계를 약간 조작한다는가요? 왜냐하면 공모할 때 재분의 1이라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거니까 부풀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모에서 높게 가격을 형성시켜가지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난 다음 분기라든가 다음 해계년도에 실적을 급격히 하락을 시켜버립니다.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파두라는 회사가 대표이지 않습니까? 부실 자체를 숨긴다는 거죠. 공모하기 전에. 이 회사도 이제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반기까지 매출액이 250밖에 안 나왔잖아요. 작년 1년에 매출액이 1,000억인데 260만 회사가 이렇게 된다면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매출액 자체는 반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영업이익 자체는 작년도에 거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고 계시고 반등 나오면 이것도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하시게 되는 비중도 지금 50%인데 이거 절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 분석이 좀 틀려가지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목표 자체는 주가가 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 밸류로 봐서는 저는 이것도 못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워낙 낙폭 과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흐름을 봐서는 아마 3만 원, 6천 원, 8천 원 정도
이 정도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수준인데, 국산화는 현재 지금 3만 원대니까 30%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사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저는 희망사항을 좀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 대신 바닥은 형성이 좀 된 것 같죠. 25,400원대에서 형성이 좀 된 것 같으니까 보유하시고 4만 원대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손절해서 나오는 전략. 그리고 아직 3분기 시작이 발표가 안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장되지 이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달 말에 발표할 것 같은데 이달 말에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실적이 3분기 때 매출이 급증하면서 분기 단위 100억대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는 쪽인데 근데 300억, 400 나면서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났다. 그러면 주가가 그때 올라갈 거예요. 그때 한다더라도 주가 자체는 우리 시청자 매수가 가격대 5만 원대까지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실적을 좋게 나와서 아마 긍정적으로 반영하기를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리튬 공장 소식 보셨죠? 네네. 예, 이런 거 보시고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그치, 아무래도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네, 그 대보 마그네틱이 지난 8월에 수산화 리튬 공장을 완공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네네. 이후에 이런 전망들 그리고 뭐 실적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들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잘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 그 탈철기 기업인데요. 여기에 배터리 소재까지 확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일단 3분기 실적 나오지가 않았네요. 그리고 수주잔고 부진하다는 평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 확인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 36,000원에서 38,000원 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은 오로라 님이시고요. 현대오토에버를 16만 3,000원에 15% 비중 담으셨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대오토에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는 이 종목, 조금 전에 또 단독 보도도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 나왔네요. 로봇 관련해서. 자, 이 종목 오늘 종가는 1.17%가 하락한 16만 9,500원 선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보다 주가가 위에 있는데요. 주가는 하락했습니다만 수익 구간입니다. 그리고 박준현 운용령 님이 또 특징주를 한번 저희 시간에 꼽아주시기도 하셨고 또 나미따에서도 또 이 종목 언급을 한 번 더 해주셨네요. 이번 수익 구간이신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나만 믿고 따라와서 히든카드 종목으로 좀 16만 2천 원 정도가 적정 매수 가격으로 언급해 드렸던 건데 아마 딱 그때 수요일 날이니까 아마 딱 16만 1,8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으니까 아마 그 시점에 사신 것 같네요. 이 종목 포인트 자체는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12월 말 올해 시장 자체는 결국 이제 내년도 시장으로 이제 12월 넘어갈 것 같은데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 반등 이후에는 이제 결국은 시장 자체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1월 달처럼 시장을 좀 대비해서 매매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어떤 관점에서 포인트를 좀 잡고 있는 쪽인데 1월 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항상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그 세스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핵심 이슈 자체가 자율주행이거든요. 특히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이 이번 그 세스 2024 쪽에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나서서 여러 가지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된 현대차 그룹의 획기적인 기술을 좀 발표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현대차가 지금 내년도 지금 자율주행이 레벨 4단계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현대차가 보니까 테슬라와 비슷하게 거의 자율주행 쪽에 상당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번 세스 2024 쪽에서 발표할 것 아니 그런 어떤 모멘텀도 있고 또 현대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의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MN소프트라든가 현대오트론이라든가 관련 기업들을 2022년도, 2021년도 있고요. 합병을 하면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회사입니다. 연평균 15%에서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영업이익도 거의 2천억대가 넘어가면서 현대차 그룹의 연평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아마 10% 정도 언저리 성장인데 예산은 거의 18%에서 20% 정도 성장한다는 쪽이니까 현대차 그룹의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성장을 한다는 쪽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특히 이제
오토웨버 자체가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이라든가 도심항공, UAV라든가 이런 쪽, 특히 이제 자동차 전동화 시장이 크게 활성화 좀 됨에 따라 가지고 회사가 내비게이션이 주 업자 자체인데 자율주행과 맞물려서 이 부분 자체가 회사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거다. 이제 그렇던 전망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이상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안정적 회사 자체가 현대 오토웨버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를 차트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종목이 9월 달에 이제 26만 원 정도까지 급등을 했다가 3분기 때 시작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 영업이익 컨센 자체가 아마 5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450억 정도가 좀 나오면서 약간 좀 못 미치면서 주가 좀 떨어졌는데 워낙 또 많이 올랐다가 주가 좀 떨어지면서 바닥을 좀 찐 것 같습니다. 향후의 시적 성장 자체는 확실한 거니까 이 종목은 뭐 장기 투자도 가능하겠지만 현재 제가 목표 주가 자체는 20만 원 8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1월 달까지는 1월 초중순 아마 세스가 1월 9일에서부터 12일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 전후까지는 충분히 모멘텀도 있고 또 시적이 우상한 주식이니까 좀 가져가도 좀 되지 않겠는가. 오늘 약간 눌림목이 나오는 것 같고요. 비중이 15% 정도 좀 되는데 최소한 20만 원 이상까지 보유 관점에서 충분히 또 중장기 투자가 가능하니까 여유 있게 접근하셔도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대오토웨버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고 모멘텀 플레이까지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평이었습니다. CES 2024 이 자리에서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발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장이 확실한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 현대오토웨버 목표 주가 20만 원 설정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또 전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개구쟁이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홀딩스 1,3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20% 비중 있으신데요. 몇 년째 고생 중이시라고 하십니다. LG에서 분사가 될 때 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LS 홀딩스 주주들 다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습니다. 기다리면 매수가가 올까요?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종목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이 종목 일단 오늘 종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7%가 하락한 7,290원 기록한 종목인데요. 저도 이게 기사로 좀 많이 등장을 해서 간혹 찾아보긴 또 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주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 처지시라고 하시는데 LS홀딩스 우리 시청자분도 손실이 한 30% 정도 있으신데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LX그룹의 핵심 자회사가 LX 인터내셔널이지 않습니까? LX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LX 건자재사인 LX 하우시스, 그 다음에 IT, DDI 회사의 LX 세미콘, 크게 회사가 3개 회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LX 인터내셔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LX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못 가잖아요. 시적 피크하고 고점 찍었지 않습니까? 찍었고 아마 LX 인터내셔널의 이슈 자체가 지금 HMM 아마 인수 쪽에 나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제가 보기에는 홀딩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크게 인수한다 하더라도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LX 인터내셔널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LX 인터내셔널 요즘 상사 회사들이 실적 자체가 지금 고점 찍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야 2차 전지 때문에 주가 좀 올라가지만은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는 떨어지진 않습니다. LX 인터내셔널도 이제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해마다 회사가 주당 배당이 아마 2,700원, 3,000원 가까이 하는 회사니까 작년도도 주당 배당이 3,000원 했잖아요.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 실적이 거의 반 정도 줄어드니까 배당은 줄어들 건데 그래도 아마 2021년도부터 고배당을 했기 때문에 2,300원 그 당시 순위가 올해 순위 거의 엇비슷하니까 2,300원이면 7%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주가는 떨어지진 않겠죠. 뭐 이 종목까지 배당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LX 인터내셔널 주가 자체가 앞서 보니까 LX 인터내셔널 지분 한 30% 정도 갖고 있네요. 물론 주가는 쌉니다. 홀딩스 주가 자회사 가치보다. 근데 우리나라 지주회사들이 다 똑같죠. 지주회사들의 평균 자회사 가치에 비해서 PBR 대비해서 0.5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별로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습니다. 사더라도 LX 인터내셔널이 먼저 가죠. 그 종목이 10% 올라갈 때 이 종목은 5%밖에 못 간다. 그래서 만약에 LX 인터내셔널이 배당 이슈 때문에 연말에
33,000원 정도 올라간다 한다면 물론 배당 33,000원 올라간다 한다면 LX 인터내셔널은 배당 받아서는 안 되죠. 배당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도 덩달아 올라갈 건데 이 종목은 배당이 볼까요? 이 종목은 배당이 300원 정도 했네요. 작년도에 300원이면 7,000원이면 뭐 4%니까 뭐 적지는 않죠. 그래서 주가는 장기 투자하게 되면 손실을 내지 않을 수 있는 주식이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봐서는 딱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종목은 8,000원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이게 8,000원 만약 이제 LX 인터내셔널에 올라가고 연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8,000원이고요.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 종목 층층이 매도 물량이 엄청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도 목표 자체는 8,600원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고 8,000원도 언저리 정도에서 한번 좀 매도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 투자하셔가지고 기업령 자체는 지주회사가 망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회사들이 망하지 않는 한.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상당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장기로 목표 주가 자체는 8,500원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적정할 것 같습니다. 네, LX 홀딩스, LX 인터내셔널의 HMM 인수전 참여에 대해서 이슈 분석해드렸고요. 주력 계열사 LX 인터내셔널의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도 있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8,000원 제시를 했는데요.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8,500원에서 8,600원까지의 수익률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네, 통곡 SNC.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비중은 9%고요. 네. 잠시만요. 매수가 한번 볼게요. 네, 시청자님. 9% 비중을 가지고 동국 SNC, 가지고 와주셨는데 매수가 네. 얼마시죠? 7,667원요. 7,667원이신데 오늘 종가가 0.46%가 하락한 3,220원입니다. 지금 네네. 반토막이 나 있으신 종목이네요. 네. 네,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보유한 지 지금 2년도 넘었고요. 예. 혹시 매수가까지 올렸는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을 시도했다가 긴 음봉 그리고 윗꼬리까지 달았습니다. 네네. 네, 오늘 좀 장대 음봉인데요. 어떻게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운용령님? 네, 오늘 풍력 관련 종목들이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다 전강 후약으로 다 밀렸어요. 당연합니다. 제가 아침에 그 회원 방송 통해서 오늘 풍력주가 움직일 때는 움직일 건데 따라서는 안 된다. 가지고 계시면 팔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주식인데 바로 다 밀렸더라고요. 올라갔던 주식 자체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지금 영국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1조 5천억 규모의 우리나라 풍력단지, 해상 풍력과 관련해가지고, 영국 쪽에서 투자를 한다. 그런 내용인데, 근데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알다시피 지금 현 정부 자체가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있는 쪽이지 않습니까? 투자를 얼마만큼 할지. 물론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 대한 현 정부 자체가 우호적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근데 국내 이제 해상 풍력으로 따지면 영국이 가장 안성적입니다. 풍력하게 되면 영국이라든가 덴마르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CS 인도가 영국이라든가 그쪽 덴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가장 수혜를 받는 회사가 CS 인도하고 CS 베어링입니다. 근데 그 두 종목도 오늘 주가 마이너스 나버렸거든요. 근데 동국 SNC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풍력 타워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회사가 돈이 안 돼요. 풍력 타워라는 것 자체가 별로 핵심 기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풍력 시장 쪽에서 가장 기술 있는 것 자체가 풍력 터빈 쪽이거든요. 네, 터빈 쪽인데 타워기 때문에 한번 풍력 보시게 되게 되면 엄청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진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초기에는 풍력 쪽과 관련해가지고 대표적인 종목으로 부각이 좀 됐는데 회사가 매출액이 증가됐는데 이익이 안 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도 114억 적자 났고 지금 올해도 220억 정도 적자 날 거나 전망이기 때문에 풍력시장 자체가 물론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풍력시장 자체가 정부의 정책으로 나와 있지만은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CS인도가 글로벌 풍력시장 쪽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거의 글로벌 시장의 풍력타워 시장 전부 1위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쪽에서 매출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과 관련된 풍력 부분 자체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특히 해상 풍력을 말씀드린 겁니다. 육상 풍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죠.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라든가. 근데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 어려운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모멘텀이 나오면 단기 등락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주가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팔고 손실 났더라도 다시 밀리면 대산다든가. 근데 이거는
오늘 이제 다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왜냐하면 예사 적자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겠다. 우리 시청자님이 7,600원대 사셨으면 상당 기간 지금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데 좀 고생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한다 하더라도 펀드멘털 자체가 안 따라주시기 때문에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여요. 목표 주가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000원, 5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적극적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좀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행히 비중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종목은 주가 떨어질 때 사가지고 이런 이슈가 될 때 오늘처럼 거의 오늘 안 움직이다가 오늘 거의 20% 움직였잖아요. 20% 움직이면 거의 7월 달부터 고생했던 것 자체 하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부리 지금 손실 났더라도 팔아야 됩니다. 오늘 거의 이거는 어떻게 본다 한다면 초보자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가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서 다음 때라도 혹시 모멘텀이 나 주가 올라간다 한다면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현재는 매도 목표 자체가 3,800원 정도 언저리 내지 4,000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00원대 매물층이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실적 자체가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작년도보다 지금 올해 적자 규모가 늘어나서 올해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전망치도 지금 올해 200억 적자에다가 내년도 1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0억 나와도 이 종목이 주가가 비쌉니다. 회사가 시가총액이 2천억대 가까이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5,000원 정도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2,500 정도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손실 나서서 매도 못한다 하더라도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 3,000원과 4,000원 사이에 등락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 SNC입니다. 영국과 우리나라의 다우닝과 합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해상풍력 관련한 양해각서도 있었고요. 또 영국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1조 5천억 원 규모로 유치하겠다는 그런 투자 신고서 제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멘텀으로 움직였는데요. 다만 모멘텀의 단기 등락만 하는 종목이라는 분석이었고요. 낙폭 과대이지만 2년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목표 주가는 4,500원에서 4,600원 설정을 했지만 3,000원에서 4,000원 선의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의 공략 포인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 몇 년째 씨름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봤는데요. 자, 이런 내일장의 시장에서는 또 어떤 포인트로 대응을 할지 전략 포인트를 주시죠. 네, 내일 시장은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미국 시장을 본다 한다면 추수감사절 휴장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조기에 한 3시간 정도 일찍 끝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특히 요즘 미국 시장의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쪽인데 그래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아직도 주가가 좀 최근에 행보를 하고 있지만 이격 기준에서 좀 과열입니다. 이격 지표 기준에서 지금 100, 코스피가 아마 103 정도, 코스닥이 아마 102 정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도 없는 상태에서 약간 좀 2,5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방향성 없는 오늘처럼 등락 구간이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 시장 흐름 자체는 이제 낙폭과대 반등이 마무리된 시점이기 때문에 순환매성 흐름이 좀 강하거든요. 특별하게 지금 경기 섹터, 특히 경기 민감 섹터 같은 경우는 업종이 지금 업황이 좋아지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순환매성이 좀 강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내에서도 뭐 LG약처럼 일부 성장주 내에 일부 뭐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차별화 장세의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그 일부 종목들 외에는 일부 특정한 섹터라든가 종목들 외에는 정말 지지부진할 겁니다. 거래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특정 종목에 대한 거래 쏠림이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특히 심합니다. 특히 신규 상장 종목들 거래 대금이 안 된 상태에서 예컨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든가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 7천억 정도 거래됐거든요. 그다음에 투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오늘 4천억 거래됐고 그다음에 소톰테크 그다음에 에코아이 이들 종목들이 전체 거래 대금에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LG약 정도밖에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개별성 종목들은 이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거래가 안 돼요. 수급도 안 좋은 상태에서. 그래서 코스피는 앞서서 순환매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들 종목들에 대한 신규 상장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거래 쏠림 자체가 완화가 돼야지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을 하면서 전체 거래가 활발히 진행됩니다. 이런 흐름이
전개되는 국면 쪽에서는 개별 종목도 또 쉽진 않아요. 이게 쏠림 현상이 심하다는 거죠. 예, 이 부분 자체. 근데 시장 자체가 올해 부진한 것 자체가 앞서 그런 종목들이 올해 다 앞서 이제 부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올해 상장된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이 안 좋은 이유 자체가 올해 수급도 안 좋은데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증시의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면서 저는 시장이 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에 LG 에너지솔이 상장되면서 그 이슈 때문에 수급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 다른 업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들 쪽에 수급 썰림이 좀 완화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모멘텀 자체는 연말 연초에 좀 대비해서 거기한 종목 선정 쪽에 좀 종목 포인트를 투자 아이디어를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연말 연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과거와 달리 대주주 양도세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니까 또 이미 주가 조정받아가지고 중소형 종목들이 연말에 주가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1월 효과 자체가 11월 중순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12월 달까지 전개되고 오히려 또 1월 효과 자체는 1월 달까지 가야 하고 1월 초에 바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월 효과와 관련된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은 반도체 쪽이고요.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는 부품 쪽. 그다음에 1월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 쪽이 2차전지라든가 바이오, JP모 헬스케어 컴포넌트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XR,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1월 달 1월 효과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지 않겠다. 여기에서 종목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 부재 속에 과열의 우려, 신규 상장주의 수급 블랙홀 역할, 그리고 여기에 미리 시작한 1월 효과까지 포인트 전해드렸는데요. 매주 주말, 일요일 시장 걱정되신다면 저녁 8시에 박준현 운용역의 유튜브 라이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인 종목 인사이트 월요일장에 전략을 전해드릴 수 있는 시간, 주말 동안 또 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되시는 분들 모여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용역님 오늘 분석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십시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